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자, 전쟁의 역사 마지막 수업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기, 2기에 따라서. 자, 그 앞에 7강은 조금 짧게 했어요. 왜냐하면 영상이 바뀌어요. 자, 이게 두 번째 영상이에요. 이렇게 봐봐요. 도큐멘터리 전쟁사 2부 제1차 세계대전 다시 2. 이 좀 길어서 일부분만 보여줄게요. 자, 무기고. 자, 보죠. 안녕하세요. 이세현의 무기고입니다. 참호와 기관총을 극복하고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무기가 나오죠. 바로 탱크입니다. 영국에서 먼저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만들었던 마크 1이라는 전차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었던 이 전차는 여성형과 남성형이 있었죠. 여성형은 기관총으로만 무장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성형은 대포로 무장이 돼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 이 마크 1 전차가 나오자 독일군이 완전 충격과 공포에 빠집니다. 저게 뭐지? 아무리 기관총을 쏴도 기관총 총알이 다 튕겨나가면서 전진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차는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시속 한 4km에서 5km 정도 됐었고요. 참호 극복도 그렇게 잘 못했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차 한 대가 독일군 참호에 빠졌습니다. 독일군이 그걸 끌어올려서 가져가서 분해를 해봤죠. 뭔가 대단한 게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분해를 해봤는데 아니 이게 웬걸? 트랙터네. 트랙터야. 농기구 트랙터를 갖다 쓴 거였습니다. 그 농사 짓는 기계에 그 바깥에 이렇게 막 철을 씌우고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바퀴가 달린 자동차 같은 타입은 이 진창이나 참호를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그 독일이랑 프랑스, 영국군 싸우는 곳이 진흙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퀴가 있는 건 못 지나가.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렇게 된 거로 있어야지 이렇게 이게 밑에 바퀴가 아니라 캐터필드라 그러나?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 농사 짓는 기계인데 이제 이걸 갖다가 탱크를 만든 거야, 영국이. 무한 궤도가 돌아가는 이 트랙터를 이용하게 된 거였죠. 바로 여기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마크 1 전차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영국군의 마크 1 전차는 마크 1부터 마크 7까지 아주 여러 가지 전차가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쓴 건 마크 4였습니다. 독일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영국군이 가지고 있던 마크 시리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차를 만듭니다. A7V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군함같이 무시무시했었죠. 전면에 대포도 아주 큰 게 달려 있었고요. 하지만 실제 주행 성능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때 있었던 그 내연 기관이 이런 무거운 전차를 기동하기 위해서는 아주 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별다른 활약도 하지 못하고요. 원래 100대가 생산될 예정인데 21대만 생산되고 종료가 됩니다. 의외로 전차의 선진국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의 르노 FT-17 전차는 포탑이 돌아가는 아주 선진적인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는 나중에 모든 전차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자,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전차는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없었어요. 자, 처음 전차는 탱크는 이 위에 있는 이게 잘 안 돌아갔어요. 프랑스는 돌아갔고. 그렇지만 쇳덩이가 무거운데 그 엔진이 못 받쳐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 엔진이. 왜냐하면 1차 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통신기, 즉 무전기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차는 신호를 깃발로 했었습니다. 전차장이 전차 밖으로 나와서 깃발로 수신호를 했었죠. 아무튼 이 전차의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건 독일이었고요. 이 전차를 가장 결정적인 무기로 해서 2차 대전 때 복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무적 독일 전차 군단의 신화였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막강한 화력으로 무장한 독일 전차는 무적 독일 전차 군단의 신화를 이어간다. 자, 그다음엔 잠수함입니다. 독일은 사실상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제대로 된 군함을 갖기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더군다나 영국한테는 해군력에 있어서는 게임이 안 됐었죠. 그런데 독일은 영국과 수상전에서는 밀렸지만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잠수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유보트였죠.
독일이 생각하기에 빨리 영국을 연합군 세력에서 축출해내기 위해서는 영국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잠수함이었죠. 이때부터 독일 해군은 잠수함으로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즉, 영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를 잠수함으로 격파한다는 전술이었죠. 근데 사실 이때 당시 잠수함은 그렇게 성능이 좋지 못했습니다. 잠수함은 계속 물속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아니라 항상 수상으로 주행을 하다가 필요할 때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어뢰도 5발에서 6발을 싣는 게 전부였죠. 당시 독일뿐만 아니라 연합국들도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잠수함에는 커다란 제한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한이냐? 어뢰를 재장전하기 위해서는 본부로 돌아가서 본항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장전을 하고 나와야 됐었어요. 자, 이 당시에 1차 세계대전 1920년이 아직 안 됐을 때죠. 이때 이미 잠수함이 있었어. 그렇지만 지금 그 핵 잠수함처럼 막 바닷속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물 위로 떠다니다가 저기 저 배가 있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싸우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뢰, 그 잠수함에서 나가는 있죠. 물속에서 나가는 미사일 같은 거 그걸 대여섯 발 가지고 나가면 다 쏘면 다시 그 항구로 돌아가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독일군 잠수함들은 이 부분을 아주 크게 개량했죠. 즉 전투 중에 어뢰를 다시 장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군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독일 해군은 잠수함을 이용해서 연합군 해군, 특히 영국 해군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는 나중에 2차 대전 때 독일 유보트의 부활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바다 밑에 배라는 뜻을 지닌 잠수함 유보트를 개발한 독일 해군. 바다를 막아버린 영국 해군에 맞선 독일의 막다른 승부수였다. 독일은 군함은 물론 민간 상선까지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의 잠수함은 아까 어뢰 쏘는 미사일 물속에서 그걸 다 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육지까지 그 항구까지 다시 미사일을 받아와야 돼.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독일은 물속에서 쏜 다음에 옆에 예비로 가지고 있던 미사일을 다시 갖다가 쏠 수 있다. 그런 말이었어요. 선생님, 그게 뭐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우리 생각을 해봐.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나가려면, 어뢰가 나가려면 문을 열어야 돼. 물 속에서. 그 물이 들어와. 미사일 쐈어. 그 들어온 물을 어떡할래? 그죠? 이제 생각이 들죠? 왜 힘든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죠? 그 물로 그러니까 문을 열고 어뢰가 나갔어. 그 어뢰가 나가는 동안 물이 들어와.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면 거기다가 미사일을 사람이 다시 이렇게 준비 못하죠. 그런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미 이때 독일은 있었다. 그리고 영국 해군이 무지 셌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서 영국에다가 이렇게 막 물건을 팔았어. 전쟁 무기 같은 거. 그래서 영국 군함 싸우는 배 말고 그냥 배들도 다 이렇게 가라앉혀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1차 대전 때 독일이 가지고 있던 제펠린이라는 비행선은 처음에 등장할 당시 아주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제펠린이 런던 상공에 나타나자 모든 런던 시민들이 마치 UFO를 본 것 같은 극도의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제펠린은 그렇게 무서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수소가스가 들어있었거든요. 영국군 전투기에 올라가서 기관총 몇 발만 쏘면은 수소가 대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더 이상 독일군은 이 비행선을 이용하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폭격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오픈탑이었거든요. 무슨 그 캐노피 같은 걸 닫는 게 없었어요. 1차 대전 당시에 그 조종사를 보면 아주 두꺼운 방한 코트를 입고 있었죠. 그다음에 기관총이 또 얼어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차 대전 때는 여기 위에
유리, 플라스틱 그 위에가 별로 없었어요.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추워. 그래서 그 항공 잠바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이 1차 대전 때그 하늘 위로 가면 춥죠. 높게 올라가면 뭐 100m당 뭐 몇 도씩 떨어지잖아. 기온이 0. 몇 도씩인가.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 추워. 그때 입는 잠바, 항공 잠바 그렇게 나왔다는 전설이 있어요. 기관총도 막 얼어버리고 그런 얘기야. 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기관총에다가 전선을 연기해서 히터를 달고 그다음에 폭탄 같은 거를 이제 설치했는데 가끔은 폭탄을 사람이 들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자, 근데 이 독일군의 이 폭격기는 오히려 당시에 영국군 전투기보다 속도가 빨랐었습니다. 그래서 요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었죠. 이러한 신무기들은 나중에 입체 작전으로 이어집니다. 영국군 같은 경우엔 전차와 전투기가 협동된 아주 입체적인 작전을 하게 됐고요. 독일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25년 후에 이러한 입체 작전은 이른바 전격전이라는 형태로 독일군에서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이세환의 무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무기고는 역시 굳게 잠그겠습니다. 자, 잘 봤죠?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확 발달한 게 전쟁 때문이에요. 어차피 발전하겠지만 막 순식간에 발전한 건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 장기전으로 치닫았던 제1차 세계대전. 사실 이 전쟁의 터닝포인트는 미국의 참전이었습니다. 미국은 원래 중립국이었습니다, 분명히. 참전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전황 어땠습니까, 교수님? 미국이 참전을 얘기하려면 먼저 미국의 고립주의를 얘기해야 되는데 미국이 왜 고립주의냐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유럽 이민들이 우르르 들어가 세운 그렇죠.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0세기 될 때까지 미국은 자기네 영토 개발하기도 바빴어요. 그렇죠. 좀 부러운 얘기입니다만 거기 또 자원도 많고 넘쳐나는 나라잖아요. 미지의 세계예요. 항상 여기 이런 게 있어. 중요한 건 새롭게 먹을 게 넘쳐나는 미지의 그러니까요.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두 가지 목적이 됐어요. 하나는 국내 개발하는 데도 충분하고 또 하나는 유럽에서 다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해요. 그러면 정착촌도 독일 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면 국내 내전으로 갑니다. 맞아. 내부 안에 그래서 그렇군요. 미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미국인이야, 유럽인이 아니야. 자기들은 유럽 문제에 간섭하면은 미국이 분열됩니다. 네. 그래서 고립주의를 선언했는데 또 하나 여기 중요했던 게 미국이 세계 최대의 농업국이었어요. 네. 농업국이라는 건 또 이게 자급자족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남북 전쟁 끝나고 미국의 두 가지 획기적인 변화가 나는데 어느 정도 개척이 되고 또 하나가 뭐냐 미국이 산업국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북 전쟁 자체가 그 북부의 공업 경제하고 남부의 농업 경제 충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립주의를 살아오던 게 미국의 전통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어요. 평화롭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을 전쟁으로 끌고 나가려니까 반전 여론이 많아요. 그럼요. 아이 그럼 다들 농업이 아이고 막 그 황금밭이 뭐 이렇게 열렸고 막 뭐 심었다 하면 뭐 농장이 대풍성을 하고 그래서 컨트리 로드 이러면서 얼마나 즐거워. 근데 여기에서 전쟁을 시작하겠대. 그것도 우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참전 찬성하는 주가 그 북부에 네. 그 메릴랜드랑 네. 자본가들하고 산업 중심지, 산업 거기만. 중심지만. 거기하고 딱 캘리포니아 여기.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반대. 이 대목에서 좀 주요 인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윌슨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윌슨 대통령 캘리포니아 여기. 자, 잠깐만요. 자, 이렇게 반대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반대했다 그랬죠. 처음에 참전, 그러니까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어. 처음에. 왜? 봐봐요. 좀 여기 설명이 나왔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들을 알죠? 유럽에서 이렇게 막 건너왔잖아. 그럼 이 안에 독일 출신, 그다음에 영국 출신, 그다음에 프랑스 출신, 기타 등등 막 이거 마이크가 막 섞여 있어요. 이 안에 뭐 마을도 막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유럽은 어떻게 돼요? 여기 러시아,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이 영국하고 프랑스, 뭐 러시아도 있지만 이게 싸우고 있어. 그러면 미국이 어디 도와줘야 돼요? 만약에 이제 영국, 프랑스 편을 든다. 그럼 여기 사는 독일 출신들은 뭐야? 난 독일 출신인데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은 이런 게 거의 없지만 그 당시는 아직 1900년대 초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보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반대. 이 대목에서 좀 주요 인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윌슨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윌슨 대통령은 우리를 전쟁으로 끌고 가지 않았다는 구호로 재선에 성공한 인물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됐는데 참전 안 해서 오히려 대선에 당선이 된 거잖아요. 대통령 못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근소한 표 차이로 됐어요. 그것도 공화당이 분열하는 바람에 표를 나눠 먹기로 됐어요. 사실은 윌슨도 전쟁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 구호를 가져간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거 안 했으면은 절대 대통령 못 됐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좀 골치 아프죠. 이게 해야 되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 미국의 미래 운명을 봐도 나가야 네. 앞으로 이게 우리가 부유해진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두세 가지 건수를 잡아요. 대서양을 오가던 영국의 정기 여객선 루시타니아호. 1915년 5월 7일 루시타니아호는 독일 해군이 쏜 어뢰에 격침당하고 만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의 결과였다. 루시타니아호에 타고 있었던 승선객 중 미국인 128명도 사망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에 미국인들의 참전 여론이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나 결정적 계기가 된 건 독일 외상 치머만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치머만 전보 사건이었다.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해 전쟁을 일으키도록 할 것. 그 대가로 멕시코에는 미국 땅의 일부를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윌슨 입장에서는 참전할 명분만 찾다가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인 거는 아주 기가 막힌 명분을 하나 찾아냅니다. 이제 봐라. 어차피 이제 세계가 변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 참전해서 이 세계 시장을 틀면 앞으로 미국이 이제는 세계 최대 국가로 떠오를 수 있다. 모든 전쟁을 끝나기 위한 전쟁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전쟁을 끝내고 이 참혹함을 끝내고 동시에 앞으로 미국이 세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우리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강력한 경제력으로 세계를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주도 국가가 돼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게 이제 국제연맹 만드는 거죠. 지구의 마지노선이 되겠다. 신중한 계산 속 참전을 저울질하던 미국은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다. 미국은 참전 선언문을 통해 세계 평화를 강조했다. 독일 국민이 아닌 독일 군대와의 싸움이라고 규정했고 전 세계 민주정치를 수호한다는 명분도 확실히 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종전 후 세계 평화를 위한 안전장치 국제연맹 창설 계획까지 제안한다. 막강한 물량을 지닌 미국의 참전은 제1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 된다. 근데 사실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어쨌든 자, 분수령이 뭐냐? 이렇게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렇게 확 갈라버리는 그런 걸 말해요. 여기 이 내용에서는 이 환도가 참전을 했으니까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바뀐 것이 사실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포드사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툭 나오고 하는 이 시스템이 일단은 물량전이 소모가 안 되는 물량전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제가 허준 씨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 하나 쓰겠습니다. 네. 쇼미더머니. 시험미장만이 치트키를 사용한 거죠. 예. 물량이 영국, 프랑스는 쓰다 보니까 광산 미네랄이 다 떨어졌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건 뭐야? 빠른 무 아니야? 아니 캐도 미네랄이 떨어지지 않는 나라가 미국이었던 거잖아요. 이게 꼭 미국이 아니라 그 포디즘이 나왔는데 유럽에서 수입을 안 했었어요. 유럽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갖고 미국 거 잘 수입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이 우리가 먼저인데. 근데 이제 당시 롬멜이 1차 대전 때 중대장으로 참전했는데 그 롬멜 전투 기록을 봐도
싸움은 독일군이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지를 점령해도 이 프랑스군의 포격 때문에 배견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포격이 3배에서 5배 정도 세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쟁 포격으로 하지 총으로 안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 이제 포탄 생산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에서 미국의 포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동에다 걸고 했더니 포탄 생산량이 뭐 10배 이상 뛰는 거죠. 그렇죠. 전쟁 후반부에 가면 예를 들어서 독일군이 포탄 한 발 발사할 때 연합군이 15발을 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커지죠. 물량의 차이죠. 압도적인 물량을 쏟아붓는 연합군의 공세에 1918년 독일의 패전의 기미는 갈수록 짙어갔다. 수세에 몰린 독일군 못지않게 포탄과 식량을 조달해야 했던 독일 국민 역시 오랜 전쟁으로 인해 궁핍해져갔고 독일 회군들의 항명 사태와 시민 혁명으로 제국은 붕괴됐고 새로운 공화국이 들어서게 된다. 새 정부는 종전협정에 서명하며 항복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마침표는 허무했다. 자, 독일이 항복했죠. 황제를 몰아내고. 자, 여기서 포디즘. 뭐냐 하면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 때 몇 명이 뚝딱뚝딱 이것 좀 만들고 저거 만들고 몇 명이 차 한 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몇 명이 그 사람이 다시 차 한 대 만들고 그러면 차를 많이 못 만들죠. 그죠? 그래서 포드란 미국 자동차 회사가 야 그러지 말자. 이제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쫙 지나가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요것만 조립해. 그거에 달인이 되는 거야. 또 쑥 오면 다시 그것만 조립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 것만 조립해.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많이 만들 수 있죠. 많이. 근데 그거를 처음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 받아들여서 굉장히 아까 나왔죠. 독일이 포탄 한 발 쏠 때 15발 쐈다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죠. 그런 얘기예요. 이후 독일을 패전국으로 정한 베르사유 조약은 가혹했다고 평가될 정도로 엄중했다. 독일은 영토 일부와 식민지, 막대한 전쟁 배상금까지 치러야 했다. 여기 봐요. 독일은 영토 일부, 땅 일부를 뺏기고 식민지, 외국에 가지고 있던 일부 식민지를 뺏기고 포기하고 군사력 제한, 어느 정도 이상의 뭘 만들지 못하게 군대 무기를 그다음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 너네가 문제를 일으켜서 몇백만 명, 몇천만 명 죽거나 다쳤다. 돈 내놔. 이제 그거죠. 배상금. 결국에는 전세가 이제 기울면서 독일과 동맹국 측의 항복으로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은 막은 내리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이 결국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고 그럼요. 심지어 아직까지도 흔적이 남아있는 게 있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자, 잠깐만. 자, 여기.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 방독면 그렇지만 자, 여기 보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독일군 뭐 하는 짓이야? 독가스타! 장군님 어떡할까요? 숨 참어.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진짜요? 근데 어느 날 독일군 병사의 시체를 봤어요. 이상한 형태의 방독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활성탄 필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네들이? 그래서 이걸 똑같이 모방을 해서 이제 가스 마스크를 만들고. 수치를 넣은 거죠. 네. 이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수술 썼다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수식 이렇게 상관없지? 간장에다 술 넣는 해독제. 그건 해독제가 아니고 발효식. 죄송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병사들이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필라테스가 발전했다고.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병사들의 재활을 위해서 네. 특별한 운동법을 발견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필라테스 운동법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마 2000년대 초반에 가수 이효리 씨가 네. 필라테스 운동을 하면서 이제 네. 많이 알려졌죠. 그 침대 매트리스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이런 그 필라테스로 시작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정확하게 해주세요.
독일군의 이 활성탄 우리나라의 숯 아닙니까? 참나무 숯? 해본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들한테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날수록 여권이 신장된다. 맞습니까? 현대전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포드 방식의 포탄을 하니까 이 여자들도 공장에 가서 얼마든지 탱크도 만들고 맞아요, 만들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아예 남자는 전쟁으로 여자는 공장으로가 구호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4분의 1이 하여간 주가는 없어졌어요. 이게 전 연령대에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험한 일부터 뭐 예를 들어 전차 운전수, 버스 운전수, 굴뚝 청소부, 공장에서 일하는 이런 거 여성들이 대거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생기면 권력도 생깁니다. 그 남자들이 전쟁터 나가서 영국, 프랑스, 독일 막 하루에도 몇만 명씩 죽어 나가니까 그 후방 전쟁하지 않는 쪽에 남자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던 일, 여자들한테 시키지 않던 일, 하지 못하게 했던 일을 여성분들이 하게 됐다. 여성분들이 돈을 벌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투표권을 달라. 원래 여성은 처음에 투표권이 없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여성 참정권이 훅훅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참정권, 한자로 배우는 교과서 단어 거기서 했는데 참정권,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투표하는 거죠. 투표하거나 자기가 정치인이 되거나. 전사하거나 다친 병사들의 부족한 남성 노동력을 대신하며 여성들은 전쟁 후에도 경제권을 쥐게 된다. 이는 곧 여권 신장으로 이어져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러시아, 독일, 폴란드 등에서 여성 참정권을 부여했고 영국은 만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뒤 봐봐요. 1918년 만으로 30세 이상 여성에게만 참정권을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점차 그 연령을 확대했다. 그 후 여성의 참정권은 네덜란드, 미국으로 이어졌다. 전쟁이 불러온 대표적인 변화였다. 전쟁이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일으켰는데 전장의 참상은 사실은 굉장히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또 패전한 국가는 더더군다나 더 패전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또 시절을 보냈을 텐데 자, 여기 시간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게 나와요.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독일 국민들에게는 전쟁 영웅이었던 힌덴부르크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속 또 한 명의 전범. 그는 바로 파울 폰 힌덴부르크다. 군인으로서 힌덴부르크 그리고 정치가로서 힌덴부르크 조금 영향이 다를까요? 자, 이거 조금 넘기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이런 이 추앙받기는 했지만 히틀러에게 권력이라는 상에 임명한다. 자, 이 힌덴부르크가 전쟁 영웅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황제처럼 막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건 좋은데 히틀러를 수상으로 우리나라에는 수상이라는 게 없지만 대통령 같은 그런 거로 키워줬어요. 이 사람이 힌덴부르크가. 잘 봐요.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지만 황제처럼 국정을 운영했던 힌덴부르크. 1933년 히틀러를 수상에 임명한다. 수상이 된 히틀러는 이후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며 승승장구한다. 히틀러에게 권력이라는 날개를 달아준 힌덴부르크는 나치 정권의 탄생에 기여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만다. 자, 이 힌덴부르크가 대통령이었는데 수상으로 얘를 찍어줬어.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약간은 다르지만 우리 대통령 있죠. 투표로 뽑았죠. 그 다음에 저기 국회의장, 일단은 국무총리 있구나. 국무총리 같은 사람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을 히틀러를 앉혀준 거예요. 투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사람들이 누군지 알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이 히틀러가 연설을 잘했대요. 그래서 막 연설하고 그래서 인기를 얻었고 나중에는 투표로 거의 80%인가 하여튼 엄청난 표를 얻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독일을 이렇게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독일을 이렇게 점령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투표로 됐어요.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이 힌덴부르크가 그 사람 오른쪽에 전쟁 영웅 1차 대전 때 그렇지만 히틀러를 수상으로 앉혀서 나중에 2차 대전 일으켰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힌덴부르크는 완전히 X가 됐어요. 여기 히틀러를 키워줬다.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제대로 반성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것으로서 전쟁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실제로 유튜브에 가면 뭐 2차 대전, 임진왜란 해서 거의 지금은 2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역사학자 되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심심할 때 하나씩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역사에서 전쟁을 빼놓고는 뭔가 안 되니까 내용이 많이 안 되니까. 자, 마치겠습니다.